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8시간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온라인이 청소년의 일상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40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지카 등 다른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검출해내는 PCR 검사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PCR 기기에 들어가던 형광 필터 대신 광학 장치로 구성하고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크기와 가격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해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의 경우 독감 의심 비율이 외래 1000명당 41.9명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점 인정 국가주석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하지만 오히려 시위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 최고 책임자가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새로운 정세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2,932명, 해외 유입은 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2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21명입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는 높은 정확도를 가졌지만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검사 다음 날이 돼야 확진 여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불과 40분 안에 그것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다른 질병 바이러스까지 모두 동시에 검사해낼 수 있는 PCR 검사기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익숙해진 게 바로 이 PCR 검사입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후 결과를 아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후 형광 측정을 통해 감염 여부를 가리는데 기존에는 여러 개의 형광 필터를 사용해 기기가 크고 무거우며 측정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필터 없이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PCR 진단기기를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코드 기반의 형광신호 분리 기술입니다. 원하는 바이러스의 형광신호만 인식하는 특정 코드로 혼선 없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출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40분으로 크게 줄였으며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과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까지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서로 다른 코드를 변조해서 넣게 되는데 서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 없이 형광값을 분리해낼 수 있어서 다수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PCR 진단기기는 간단한 광합장치들로 구성돼 있어 크기를 약 40% 정도 줄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기존 장비의 광원 부분만 바꾸면 돼 국산화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의료기기 업체 및 진단기기 업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며 향후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내년부터 줄어들지만 코로나 이외의 다른 감염병 진단 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신종 감염 질환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몇 년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시간은 모바일과 PC를 합해 하루 평균 479.6분,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조사했을 때 199.9분, 약 3시간 20분에서 2019년 267.2분, 약 4시간 반으로 늘더니 3년 만에 1.8배나 늘어난 겁니다. 평일에는 약 7.1시간, 주말은 9.1시간인데 평일 기준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청소년 수면 시간 7.2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류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적어지고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초중고생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으로 81.6%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80.3%로 1위였던 페이스북은 이번에 46.1%로 하락했습니다. 메신저 부분에서는 카카오톡이 95.3%로 압도적이었고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자 비율은 초등생이 36.2%로 제일 높았고 중학생 29.9%, 고등학생이 20%로 가장 낮았습니다. 10대가 인터넷 포털에서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검색이 63.9%, 웹툰이 23.8%였으며 쇼핑이나 뉴스, 이메일은 1에서 3%로 드물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라고 우려하기보다는 온라인은 그냥 청소년의 일상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환자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3배 수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7.9%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독감 환자 비율은 외래 1000명당 41.9명으로 유행 기준 8.5배에 달하며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7세에서 12세가 33.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5.8% 급증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등장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중국 안팎에서 이어지는 미묘한 시기에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국면 전환과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백지 시위에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장점인 전 주석의 사진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저녁 종합 보도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톱뉴스를 양보했습니다. 시 주석을 필두로 장례위원회가 꾸려졌고 추모 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将化悲痛为力量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그러나 당국의 의도와 달리 장점인의 별세는 개혁 개방과 고속 성장, 집단 지도 체제의 종언에 대한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홍콩 매체들은 중국인들의 추모 반응을 전하며 시진핑 권력 독점 시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했습니다. In other words, that was a time when Jiang Zemin was in power, when there was a little bit more freedom in the press.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국면 전환용으로 장점인의 부고를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甚至那时候已经是去世了，但是中国共产党就是没有公布。那在现在白色运动的时候公布了，转移焦点。 실제 정권 퇴진 구호까지 나온 최근 백지 시위 국면에서 미묘한 긴장감도 흐릅니다. 1989년
天安문 사태도 후야오방의 죽음을 애도하는 군중 집회에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점인 전 주석은天安문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잡았고 파룬궁 탄압 책임까지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민주화 시위 역량 결집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당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인 이른바 제로 코로나 항의하는 시위 확산에 막기 위해서 검열 강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게 검열팀 직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학가의 시위 정보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화재 사고에 관한 정보 공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기업들에는 중국 최대 빅테크인 텐센트,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더우인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중국의 방역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이 약해졌다고 밝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방역 최고 책임자인 순춘난 부총리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담회에서 오미크론의 병원성 약화와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는 새로운 정세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최고위 관리가 바이러스의 성질 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순 부총리의 언급은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일민일보도 오미크론 변이는 병원성과 중증,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오미크론의 특성뿐 아니라 백신 접종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3개월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어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1,1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5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감염자 급증에도 현행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면서 감염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적 도움을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구 약 730만 명인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11만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747명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어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이 많아서 소방서 등의 신고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시 아포읍입니다. 오후 3시 17분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2로 진원의 깊이는 14km였습니다. 지진으로 경북과 충북에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 정도면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손님이 들어오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경주 지진이 생각이 나서 김천도 이제 안전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km 이상 떨어진 대구와 대전, 경남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과 경찰에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진동을 느낄 때 무슨 대형 화물 트럭이 땅 밑으로 지나가는 느낌? 기는 나는 순간 여기 옆에 있는 소축사에서 소들이 막 난리를 나면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73회로 지난 20년 평균인 70.6회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 지진은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전쟁과 전염병,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철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도쿄포럼 2022에서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모색할 거인지를 놓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명사와 석학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사회와 국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SK 최종현 학술원과 도쿄대가 함께 마련하는 이 포럼은 올해 4번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예정됐던 일본의 첫 민간 달 착륙선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 발사를 담당한 미국 스페이스X사는 플로리다 발사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로켓의 추가 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발사를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그제 오전으로 예정됐던 발사는 추가 점검을 이유로 어제 오후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첫 민간 달 착륙선은 내년 4월 달에 도달해서 각종 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발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제작을 주관하고 앞으로 남은 4차례의 발사에 참여해서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체계종합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확정하고 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단별 조립이 완료된 3차 발사체를 제외한 4차, 5차, 6차 발사체의 제작을 주관하고 제작 참여 기업을 총괄 관리합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상군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세종시청에 설치된 일회용 컵 간이 회수기입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앱에 있는 자신의 바코드와 일회용 컵에 있는 바코드를 순서대로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장이 아니더라도 일회용품을 반납할 수 있는 반환 수집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됐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서 매장 밖에 반납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는 잘 된 걸까? 보증금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세종시의 한 매장. 있어야 할 간이 회수기는 보이지 않고 앱을 안내하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매장을 가보니 아예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종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할 매장 174개 가운데 55% 정도만 간이 회수기 설치를 희망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은 컵 보증금제가 생소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각 카페마다 조금 정책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용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개인이 노력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반납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앱을 깔아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도우미가 배치돼 소비자와 업주들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하루 3시간씩 나흘 동안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날짜 정해놓고 미루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가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아마 소비자들한테 좀 설명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짐이거든요. 제주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대형 개인 카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매장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단 형평성이 안 맞고 저희가 제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위생이나 고객분들과의 마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시행 초기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을 돌아봤을 때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크기가 아주 크고 맛도 좋은 킹스베리라는 딸기가 있는데 재배도 까다롭고 쉽게 물러져서 해외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연구팀이 나섰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한 결과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달걀보다 더 크고 당도도 높아 맛이 좋은 딸기 킹스베리.
하지만 흰가루병 등 병해충에 약해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고 쉽게 물러져 수출도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딸기가 자라는 비닐하우스에 온통 뿌연 안개가 꼈습니다. 딸기 잎에 액체를 뿌려주는 건데 이 액체는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 클로렐라를 뿌려주면 병해충 발생이 줄고 킹스베리 당도가 높아지면서 열매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클로렐라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경도, 당도, 또 잎의 두께 이런 것이 이제 좋아지면서 화학농약을 줄였기 때문에 피해에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는 꿀벌통이 놓였습니다. 딸기 수정을 위해 꿀벌통을 비닐하우스에 들여놓고 꿀벌 먹이와 온도를 관리했더니 꿀벌의 수명이 늘고 딸기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손으로서 수정을 시켜도 기형과 발생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벌이 꽃에 앉음으로 해서 화분 매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상품성 있는 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용 포장 기술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와 라텍스를 이용해 완충 성능을 높여 딸기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한 게 비결입니다. 쉽게 물러지는 킹스베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과일에도 한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 3개 연구부서가 개발한 이들 기술 덕에 킹스베리 수출이 90% 늘고 수출국도 미국, 태국 등이 추가돼 6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파프리카 병충해와 생리장애 진단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파프리카에 생긴 병충해와 생리장애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용자에게 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발병 원인과 조치 요령 등을 알려줍니다. 파프리카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병충해와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병충해와 생리장애 5가지를 91% 정확도로 신속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사건 판결문 2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수신을 차단했어도 집요한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른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통보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의 흔적이 글이 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벨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니 하급심 판단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의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이 지금 하급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반이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마티스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다채로운 빛깔을 이용한 마티스의 그림은 태양에 비유될 만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강렬한 색감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